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는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머니머니의 초대 손님으로 강성진 KB증권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강성진 애널리스트 모신 이유는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강성진 애널리스트가 운송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근데 이번 한 번뿐 아니라 3년 연속 선정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예. 증권사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제가 2007년부터 일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만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정도 되시는군요. 네. 운송 분야는 언제부터 좀?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애널리스트도 그렇습니다. 예, 애널리스트로 시작하시면서 운송 분야를 이제 맞습니다. 담당하시게 됐네요. 12년?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네. 운송 분야만 전문적으로 좀 담당해 오신 애널리스트입니다. 전문가이시고요. 일단 뭐 보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수준들이 있으니까 일단 운송 분야는 어떤 걸 좀 얘기하는 거냐, 요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네, 운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 두 번째는 뭐 최근에 HMM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이런 해운사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CJ 대한통운 같은 이제 택배사들, 크게 보면 이렇게 항공, 해운, 유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예컨대 저기 항공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래 정지된 기업들도 좀 다루세요? 아시아나항공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정지돼 있죠. 예, 그런데도 다루십니까? 제가 아시아나항공은 직접 그 코멘트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렇게 항공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만 좀 보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항공은 지금 약간 좀 핫한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업종이잖아요. 네네. 예. 그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거다. 뭐 아직 뭐 약간 이제 시작되는 이제 국면인 것 같은데 앞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공주가 거의 날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늘어날까? 뭐 코로나가 금방 해결이 될까?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시고 있으십니까? 네, 일단 화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여행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6월 들어서만 하더라도 뭐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인 입국 격리 면제해준다라는 뉴스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의 그 여행 경보 단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괌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도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뭐 격리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여행에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만 풀려서 격리만 좀 피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겠다는 그런 잠재된 수요는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여행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 이게 처음에는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갈 거고, 신흥국 지역은 아마 내년도 중반 이후는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2019년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포함해서 한국인도 해외 나가는 거 다 포함해서 2019년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이 아주 활발하게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2019년 대비해서 74 정도밖에 안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에서의 여행 규제 완화는 내년 중반 정도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회복은 2023년 정도까지 걸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항공주는 근데 이미 코로나 이전을 다 반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주의해야 될 측면도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공사들의 매출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두 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매출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최근 1년 정도는 이 화물 매출이 엄청나게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국제 여객 매출이 없어도 이 두 개 회사는 어느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제주항공부터 이 저가항공사들은 이 화물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 여객 매출이 사라진 걸 어디서 메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요. 당연히 여객 수요가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이 저가항공사들, 제주항공 등등 이런 항공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또 이제 저가항공사들 관련된 뉴스들 살펴보면은 예. 뭐 부채 비율 관련된 뉴스 최근에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 화물이 없어서 앞으로도 당분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선 띄워도 지금은 당장 뭐 수요가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본 수혈이 시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직은 때가 이르다 이런 경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저가항공사들이 앞으로 여행 규제 완화의 수혜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유동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그런 투자자들의 선택이 반드시 네.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종목은 맨 마지막에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예. 그럼 전반적인 저가 항공사 이것들은 이런 종목은 일단 수요는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재무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회사들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네.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하시면서 화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흑자를 봤잖아요. 이게 네. 화물 운송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흑자를 봤다는데,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줄었음에도 화물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화물이란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배로 실어나는 큰 화물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약간 좀 그냥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에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화물의 크기 뭐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사람은 배를 잘 안 타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배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오래 가면은 안 되는 화물들은 다 비행기로 다니고요. 네. 그러니까 오래 가면 안 되는 화물들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IT 제품들 또는 어떤 그 계절에만 팔리는 뭐 의류라든지 네. 이렇게 뭐 부피가 크지는 않으면서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물들이 보통 항공기를 이용을 하는데요. 네. 이런 화물들이 대체로 선진국 소비가 활발할 때 그때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공 화물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그런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예. 소비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인 거죠. 그럼 항공 화물 운송은 앞으로 계속 좋을까요? 선진국들은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당분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그 큰 어떤 변곡점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좀 되게 복잡한데요. 네. 이게 미국에서의 재고 출하 사이클이라는 걸 제가 한번 차트를 그려봤는데 결론은 재고가 늘면 출하가 줄고 출하가 줄면 재고가 줄고 이게 계속 네. 사이클을 이루면서 돌아가거든요. 예. 최근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출하가 늘어난다는 거는 뭔가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물동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기로 지금 네. 미국이 그런 상태로 들어와 있다는 네.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재고가 늘어나는 단계인데 지금 미국이 재고가 늘어나는 단계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출하가 줄어드는 단계로 가요. 그러면 화물의 물동량의 정점은 이제 몇 개월 내에는 이제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약간 유의할 점이 있긴 그건 있군요. 유의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미국의 재고 상황인데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들면 유통업체들은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또 막 발주를 막 하게 되거든요. 생산을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막 사오고 물량을 많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물량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시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그 소매 판매가 5월달에 전월 대비 감소를 했어요. 이게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보다 소비를 훨씬 더 활발하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화물업황 호조의 어떤 원인이 됐던 건데 이게 뭐 항상 뭐 월별로 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줄어드는 거 약간 우리가 경계하고 보는 이유는 이제 곧
소비의 상당 부분이 여행 같은 서비스 소비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이제 물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상황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변곡점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좋지만 그 항공 화물이 네. 좋지만 꺾이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항공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해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해운하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큰 네. 저기 제품들을 좀 실어 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크게 봐서 컨테이너 선하고 벌크선 이렇게 네. 나누는데 네. 이 차이는 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벌크선은 음. 원재료 소송에 쓰이는 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선은 그 완성품에 네. 대해 수송하는 그런 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원재료는 중국이 주로 끌어들이는 지역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공산품 완성품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지역이 끌어들이는 거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 쪽이 좋아지려면 음. 미국 쪽에서 소비가 유럽이나 미국 소비가 좋아지면 되는 거고 이제 벌크선이 좋아지려면 중국에서의 뭐 철강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네. 해운사들도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주로 하는 해운사가 있고 벌크선 주로 하는 해운사가 있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가를 좀 전망할 때 미국 이런 선진국 경기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컨테이너선 상대를 좀 봐야 되고 네. 중국이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벌크선 쪽을 봐야 되고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면 되겠네요. 되게 있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컨테이너선 하고 벌크선 또 그런 운송 화물의 차이도 있지만 뭐 다른 좀 차이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는 운송업체들의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 컨테이너선은 지하철 같은 사업을 하는 예. 회사예요. 그래서 그 운송 캐파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쉽게 막 그 늘렸다 줄였다 이런 걸 못 해요. 그런데 반면에 벌크선은 이삿짐센터, 용달차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가지고 일이 없으면 그냥 그 쉬면 되고 일이 있으면은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트럭 가져와가지고 굴릴 수도 있는 그래서 캐파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캐파가 뭐 변하지 못하니까 비용이 항상 똑같고 그리고 벌크선 하는 회사들은 이제 비용을 좀 늘렸다 줄였다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요새 좀 뉴스 보니까 그 컨테이너선 배가 좀 적어가지고 뭐 지금 항구에 컨테이너가 엄청 쌓여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런 것도 이제 해운사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운송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짐이 너무 밀려서 제때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서비스를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항만에 지금 뭐 물량이 몰려가지고 다 처리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그 배송 지연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컨테이너 운임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더 애가 타가지고 그럼 어떻게 다르게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웃돈을 줘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업황 굉장히 좋은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배 자체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항만에서의 정체가 심한 거 이게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배는 좀 충분해요. 배는요, 저기 코로나 위기 이후에 뭐 줄이진 않았어요. 컨테이너는 줄일 수가 없다고 아까 그렇죠. 얘기는 줄진 않죠. 컨테이너선은 사실 계속 늘어왔어요. 배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항만에서 정체로 지금 제대로 싣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그 소위 해상 운임이 강세를 보이는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물량이 상황인데. 확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이 일단은 항만에서 나오는 거지 배에서 사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항만이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1년 동안 해운주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해운님 강세가 계속될지 어떻게 될지 이 전망을 좀 해주시죠. 지금 박사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컨테이너 운임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그 항공 화물 설명드릴 때 그 어떤 변곡점은 다가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컨테이너랑 항공 화물은 근원적으로 선진국에서 유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도 상당히 지금은 좋은 상태가 뭐 당분간 유지가 되겠지만 변곡점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이제 벌크선 운임인데요. 이 BDI라고 이제
들어보신 시청자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BDI는 11년 만에 이제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 중국에서의 어떤 철강 감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철강석이 제때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이 좀 단기적으로 몰리면서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이 BDI의 상승도 그러니까 벌크선 쪽의 시황도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지만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사나 다 둘 다 지금은 좋은데 어떤 변곡점이 올 수 있다. 네. 앞으로 예. 네. 그게 이제 또 해운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네. 받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물동량이 많았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테니까요. 네, 공통적으로 최근에 물량이 좀 미리 땡겨서 많이 지나갔던 시기였다. 네. 최근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해운 쪽을 이제 쭉 살펴봤고요. 이제 아까 운송에서 담당하는 세 가지 분야, 그러니까 항공, 해운 그리고 택배, 육상 운송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세 번째 육상 운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운송은 지금 우리가 거의 매일 이제 택배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택배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는 이제 택배 기사들이 너무 처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좀 임금을 올려달라,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러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택배사들이 그걸 또 처우를 올려주고 그럴 텐데 그러면 또 택배사 이익에도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아주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됐었던 이슈인데요. 그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너도나도 택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너무 넘쳐나서 예전에는 그 배송하시는 기사분들이 직접 자기가 가져갈 박스를 자기가 분류해서 챙겨서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 노동의 강도가 예전보다 너무 심해져서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지난해 좀 돌아가셨죠.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이제 그 산업에서의 이해관계자들 다 모여서 올해 초에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합의를 일단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그러니까 각 택배 사업자별로 분류 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 투자를 감안해서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사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택배 회사가 책임을 져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비용을 택배 운임에다가 현실화, 그러니까 얹어라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은 1차적으로 택배사들의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최근의 실적은 택배사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요금에다가 얻는 작업을 지금 2분기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비용의 부담을 좀 다시 덜어낼 수 있겠죠.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를 할 때 그 협상력, 바게닝 파워에 의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누가 전가할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택배 산업에서의 원래 협상력은 택배사한테 없었어요. 그 쇼핑몰 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 증가가 있어도 택배사가 떠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물동량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그 컨테이너 해운사들도 자기네들 시간 못 지키면서 오히려 배짱은 더 부리고 이런 올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택배 회사들도 막 이렇게 배송 지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오히려 요금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화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요. 이 네이버 트렌드를 이용을 하면 사람들이 검색어를 얼마나 많이 치고 있는지 이걸 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택배 지연이라는 검색어로 체크를 해봤을 때 최근에 이 검색 강도는 뭐 팬데믹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100배 이상 막 증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쪽에서 항만 정체가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로 택배에서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택배사들은 그러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런 업체들한테 그럼 우리 요금 인상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서비스 못 해준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쇼핑몰 업체들이 더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소비자들한테 바로 가기 중간에 또 쇼핑몰 업체들이 또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쇼핑몰 업체들이 또 어떻게 할까가 또 관건이네요. 그러니까
쇼핑몰 업체들이 그걸 전부 다 소비자한테 넘길지 아니면 또 쇼핑몰 업체가 자기들이 또 부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그 밑에 5번 부분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화주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업체들인데요. 네.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택배 요금 등으로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택배를 시킬 때, 그러니까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시킬 때 네. 그 택배 요금을 선불을 시키면 2,500원 정도를 추가 지불을 네, 그 하는데 정도세요. 네. 그 중에서 택배사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뭐 절반 좀 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실 쇼핑몰 업체의 마진이 됐던 거거든요. 그것도 나눴군요. 예, 원래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글에 보면은 뭐 거래 관행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택배 쇼핑몰 업체, 그러니까 그 쇼핑몰 업체들이 이제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그쪽에서 일단 1차적으로 완충이 되고 소비자한테 또 추가적으로 또 전가가 되겠죠. 그래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택배 요금 자체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택배 회사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다시 또 인터넷 쇼핑몰 업체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또 전반적인 또 주가에도 좀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아, 그래도. 그렇죠. 예. 근데 그 택배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택배 단가라는 게 90년대 이후로 계속 내려가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택배 회사들이 요금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게 잘 될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지 바로 나 주식 사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택배 지원 검색 강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네. 바게닝 파워, 협상력이 택배사들로 넘어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금 인상이 된다고 보고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투자자들은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항공을 거쳐서 해운을 거쳐 유군까지 네. 세 가지 분야, 운송 분야에 대해서 쭉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운송 분야에서 톱픽으로 꼽는 종목은 어떤 걸 꼽으시는지 이유는 뭔지 이걸 좀 하나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CJ 대한통운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택배 회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이 기회가 있으려면 그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택배 요금을 정말 뭐 역사상에 없었던 20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하던 그 택배 요금 인상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자들이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작년 말 이후에 특별히 뭐 오른 거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는 뭐 2분기 실적부터 택배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게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제 여기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반응을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공이나 해운 쪽은 토픽이 없으신가요? 일단 제가 리포팅을 하고 있는 예. 기업들 안에서는 업황은 좋아지지만 유동성 이런 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라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는 업황이 좋기는 한데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리포트를 쓰는 그런 항공 해운주는 저는 현재로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충분히 변곡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KB증권 기업 분석부의 강성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조선일보 머니 구독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송 산업이 한 10년여 만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운송 종목은 굉장히 주가 변동이 심하고요. 그래서 초반에 진입하지 못하면 잘못하면은 뭐 이른바 상투 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좀 유의하셔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